서울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어진 지 무려 90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고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을 숙청하던 장소가 되었으며 군사정권 시절에는 한 사기꾼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40년이 되면 허물고 새로 짓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미 수십 년 전 사용금지와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버젓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사기꾼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사기꾼은 아파트에 무엇을 남겨놓았길래 서울시조차 90년 동안이나 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걸까요? 저는 그 진실을 따라가며 조선의 주먹 김도한이 알바를 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학생 수만 5,000명이 넘었던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국 최초의 영화관까지 대한민국의 시간을 가장 오래 품어온 장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았습니다. 충정역 8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바로 보이는 저기 저 녹색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저게 1937년에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으니까 거의 지은 지가 90년 가까이 됐어요. 원래 이 아파트를 지었을 당시의 이름은 도요타 아파트였습니다. 뭐 도요타 자동차랑은 관련이 없고 이 아파트 주인 이름이 도요타였대요. 그런데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기숙사로도 썼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부터 52년 사이에는 유엔군이랑 정보기관의 숙소로도 쓰였대요. 그리고 이런 충정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는 198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그래도 되게 오래됐죠? 국내에서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를 찾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미 그때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아파트니까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지 알 수 있죠. 사실 아파트라는 게 지은 지 20년, 30년만 돼도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지은 지가 90년이 됐으니까 안이 얼마나 오래됐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이제 볼 수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2022년에 서울시가 철거를 확정지었고 지금은 저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 1명, 2명씩 다 이사를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점점 빈 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6년? 내년이죠? 그때부터 철거가 시작될 거래요. 세대수는 지금 한 52세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빈 방까지 다 합쳐서요. 여기 입구에 충정 아파트라고 되게 오래된 폰트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나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설물 안내가 적혀 있는데 2등급이라고 적혀 있네요. 2등급이면은 즉시 철거거든요. 근데 이런 즉시 철거 결정이 내려진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래요. 분위기가 옛날 홍콩 아파트처럼 좀 으슥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인 스위트홈을 여기서 촬영했대요. 근데 여기가 아까 50세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 타입이 30개라고 합니다. 방이 제일 작은 건 7평이고 제일 큰 거는 30평 정도 된대요. 그래도 이 창을 되게 넓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안에 빛 들어오는 거는 무리가 없고 이렇게 중정 스타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복도에 불을 설치하지 않아도 햇볕이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사다리는 여기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앙난방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난방을 도입한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에서야는 뭐 개별 난방도 되고 중앙 난방이 있는 게 사실 구식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혁신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뭐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연탄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어야 됐어요. 이거 덕분에 그런 번거로운 일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뭐 저는 연탄 세대도 아니고 아궁이 세대도 아니라서 뭐 정확히 얼만큼 힘든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 불 안 꺼지게 하려고 옛날 어머니들은 새벽에 막 한 번, 두 번씩 일어나가지고 아궁이에 새로운 장작도 집어넣고 연탄도 갈아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중앙난방이라는 게 도입된 이후부터 이제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된 거죠. 다들 신발을 밖에다가 보관을 하시네요. 이렇게 해도 서로 믿고 안 가져가나 봐요. 뭐 신발뿐만이 아니라 식용유나 우산 같은 거, 그 외에도 뭐 학용품 같은 것도 밖에다 두는데 그 내부 공간이 막 엄청 넓지는 않아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서류 같은 것도 여기 두고 서로 믿나 봐요. 그래서 잘 안 훔쳐가서 이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지? 이게 지금 공용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아마 화장실이 아닐까 싶은데 문 열어봐도 되나? 아, 창고네요. 근데 옛날에는 왠지 화장실이었을 것 같아요. 문 모양이. 뭐 아님 말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계단은 되게 반딱반딱하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아파트들이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계단은 옛날에 지은 계단 그대로 쓰지 않고 뭐 타일도 그렇고 다 교체를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창문 틀은 옛날 그대로겠지만 여기 보면은 어떤 분들이 되게 화나가지고 적은 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충정 아파트 5층 주민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엄청 화나가지고 당신의 교활한 방법에 속아 우리 재산을 눈뜨고 빼앗기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바보짓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벽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말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마 여기 3층 주민분이 물건을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곳에 쓰레기 버린 인간은 찾으면 죽는다. 무섭습니다. 아, 이거 세탁기도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네, 세탁기 고장이라고 적혀있네. 저는 밖에다 두고 쓰는 건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아까 지은 지 90년 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아파트는 이렇게 오래되면 안 됩니다. 방금 1층에서 봤던 것처럼 2등급 즉시 철거 통보를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파트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딱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1959년에 유족 기장 6개를 달고서 어떤 아저씨가 한 명 등장합니다. 유족 기장이 뭐냐면은 내가 전쟁 때 가족을 이만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 기장이 6개면은 가족 6명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저씨 말로는 자기가 6.25 전쟁을 통해서 아들 6명이 다 죽었대요. 그 아저씨 이름이 김병조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연이 뉴스를 타고 유명해지면서 이 사람이 건국 공로 훈장 그런 것도 받고 국가로부터 매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해지면서 동시에 반공의 아버지? 그런 별명도 붙거든요. 특히 군사정부 시기에 박정희 정권 시기죠. 이 충정 아파트 당시에는 도요타 빌딩의 관리와 운영권을 그 사람한테 통째로 넘겨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전받아서 여기를 호텔로 운영합니다. 코리아 관광호텔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딱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4층이거든요. 여기 4층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좀 더 벌고 싶었는지 여기 위에 5층을 불법 증축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아파트가 90년 동안 부셔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데, 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밀고를 했대요. 아, 이 사람 6명의 아들이 다 죽은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아들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로 처벌을 받고 건물은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이제 나이가 돼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지은 5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4층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로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토지 지분대로 나눠서 그 사람들한테 재개발 권리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5층에 사는 사람부터는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은 대지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나름대로도 억울한 게 저 사람들도 똑같이 돈 내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은 아무것도 돌려받는 거 없이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싸운 게 지금 수십 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5층 주민들한테 뭐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자체는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5층 주민들도 합의를 한 거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가야만 하지는 않는 그런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5층은 확실히 이 천장이 낮아요. 뭐 그거 빼고는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근데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가 즉시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것도 그렇고 대피 명령도 떨어졌다고 하네요. 저기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자물쇠가 잠겨있진 않거든요. 걸려있긴 한데. 근데 뭐 걸어놓은 거 보면은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겠죠. 근데 전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아파트는 되게 오래됐는데 밑에 있는 상가는 뭐 김밥 중국 같은 것도 있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 내부가 좀 작을 뿐이지 인프라가 엄청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네요. 세븐일레븐도 있어요, 구석에. 충정 아파트 바로 옆에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식당도 하나 있고 요즘 잘 볼 수 없는 그런 하숙집도 있네요. 근데 외관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오래돼 보이고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대문일 텐데 대문이 닫혀 있고 여기 말고는 출입로가 없네요. 충정 아파트는 철거 후에 내년에 28층짜리 주상복합으로 지을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거를 보존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안전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문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그냥 높은 건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들도 제 생각에는 사람이 안 사는 집 같아요. 되게 자물쇠가 녹슬어 있고 뭐 여기 사람이 만진 흔적도 안 보이고 다 먼지가 쌓여 있고, 이것도 창호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죠.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옛날 홍콩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아까는 불법 증축을 해가지고
대지 지분이 없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시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특이하게 하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대요. 지금은 하천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대지 지분이 발생하지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긴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토지세 대신에 하천 점용세 같은 걸 낸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평범한 아파트 같이 생겼는데 다른 세금을 낸다는 게. 옛날 아파트답게 이게 되게 낫습니다. 내부는 그냥 평범한 빌라처럼 생겼습니다. 내려갈 때도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온 아파트는 한강맨션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름에 한강이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옆에는 한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에서야 그렇게 고급 아파트 느낌은 받을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강변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었대요. 아까 충정 아파트도 중앙 난방이 되게 혁신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중앙 난방을 도입한 몇 안 되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고할 때도 연탄불 갈 일 전혀 없는 곳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했었대요. 꽤나 돈이 많은데 이 아파트도 곧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철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2025년 9월이거든요 2025년 10월부터 한다고 하던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차도 엄청 많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서 제가 제대로 조사를 한 게 맞나 싶습니다. 이 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는 원래는 68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은 남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뷰가 제대로 안 보인다면서 서울시가 그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35층짜리로 지으려고 했다가 최근에는 59층까지 지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나봐요. 이 아파트의 좀 특이한 점은 그 당시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살았었나봐요. 그래서 32평 이상에는 부엌 옆에 식모방, 그러니까 가사 공간이 따로 있대요. 그게 70년대 중산층의 주거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게 이 한강맨션이라는 아파트래요. 집은 27평부터 제일 넓은 게 54평 정도 된대요. 54평?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는데 54평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가격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여기가 1970년대에는 27평짜리 아파트가 340만원이었대요 340만원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하나, 그것도 한강 옆에 있는 걸 돈 주고 살 정도니까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얼마인가 감이 안 잡혀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평균 직장인 연봉이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안 쓰고 10년 정도 모으면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죠.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근데 지금은 뭐 평균 소득은 4,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중위소득은 그거보다 좀 낮을 거예요. 한 3천만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10년 동안 모은다고 치면 한 3억 5천만원 정도. 그러면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꿈도 못 꾸죠. 그냥 수도권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한 돈이네요. 그리고 그 돈으로는 지금 여기 월세 보증금도 못 냅니다. 아까 보니까 월세 40만원에 보증금이 4억이었어요 아니면 보증금 좀 부담된다 싶으면은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15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죠, 그죠? 야, 월세 150은 근데 매매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부동산을 앞에 좀 기웃거려 봤는데 매매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철거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라서 그런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빠삭한 게 아니라서. 이게 옛날에 있었던 뭐 관리 초소? 경비 아저씨들이 있었던 것 같나봐요.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잘 쌓았대? 동만 38개가 있습니다. 아니구나, 11동부터 있으니까 한 27, 28동 있겠다. 표지판도 딱 봐도 되게 녹슬어 있고 요즘 지은 아파트랑은 좀 대비가 되게 별게 없습니다. 미끄럼틀 2개 있고 시소 2개 있고 철봉 하나 있고 저기 그네 있고 되게 심플하네요. 뭔가 이런 놀이터는 돈 좀 들여서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파트는 이미 기둥을 지은 지가 오래돼서 새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여기는 그렇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돈 많은 한강 옆에 있는 아파트라서 놀이터는 잘 돼 있을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걸어 다녀보니까 뭐 애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너편에도 아파트가 있고 이 단지에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상가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한강맨션 상가입니다. 1층에 여기 끝까지 다 상가고 저기 끝까지도 다 상가예요. 상가가 엄청 많아요. 장사가 되게 잘 될 것 같은. 한강맨션 1층에 있는 부동산인데 한강맨션 매매가 하나도 없어요. 안 보입니다.
시범 아파트라는 데로 왔습니다. 제가 온 시범 아파트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아까 갔던 한강맨션하고 같은 해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한강맨션이 강변의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었다면은 여기는 고층 대단지 아파트의 상징이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엄청 높은 층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꽤나 높은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층수가 13층이라고 합니다. 동은 꽤 많아요. 아까 한강맨션도 27동 그 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13층짜리 아파트가 24동이나 있다고 합니다. 세대수가 훨씬 많죠. 저 바로 건너편에는 63빌딩도 보이고 입지로 보자면은 아직까지도 되게 좋은 아파트일 것 같아요. 세대는 1580세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한강맨션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래요. 여기는 조금 더 높은 65층 아파트까지 지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와우 아파트가 뭐냐면은 마포구에 있었던 시민 아파트인데 와우 아파트의 5층짜리 한 동이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30명이고 살았지만 다친 사람이 40명이라고 했거든요. 원인은 부실공사였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짓을 하는 건설사가 몇 개 있어서 들키기도 했는데 저렇게 아파트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 개수를 줄이고 또 시멘트를 적게 써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안 기다리고 막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버렸대요. 그래서 정부랑 서울시가 아파트라는 것에 이런 부정적인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아파트는 좀 빡세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시범 아파트인 거래요. 본보기가 되는 아파트를 짓겠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던 엘리베이터, 중앙난방, 지하 공동구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아파트의 기준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가격은 1970년대에는 18평대가 212만원, 46평대가 571만원이었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 직장인들의 연봉이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였으니까 잘 아끼고 모았으면 10년 안에 18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18평짜리 아파트가 이제는 18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평생을 모아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비싸져 버렸어요. 참고로 46평짜리는 42억, 34평짜리는 32억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앞에는 아파트 얘기만 하게 됐는데 아파트만 주구장창 임장 보러 온 건 아니고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다, 가격은 이만큼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오래된 것들을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저것도 놀이터를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원래는 미스코시 백화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1930년에 지었고 그 당시 지었을 때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최신식 엘리베이터랑 대리석 중앙계단, 옥상 정원까지 있었대요. 우리나라의 첫 근대식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1945년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미스코시 백화점을 인수해서 동아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꿨고 1963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광판을 인스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와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안에 들어가도 비싼 거밖에 안 팔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은편에는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지나가면서 한국은행 지폐박물관? 화폐박물관? 그런 거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맞은편에 또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본점이고 역사가 수십 년 됐는데도 외관은 뭐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역시 저랑 딱히 관련은 없습니다. 뭐 루이비통, 디올, 롤렉스 그런 거 파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는 넓지 않다는 점? 본점이라고 해서 꽤 넓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세계 주변도 그렇고 이 안도 그렇고 한국 사람보다 의외로 외국 사람들이 더 많네요. 특히 중국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네 뭐. 여기는 을지로에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어느 한 골목입니다. 무슨 인쇄나라, 봉투사 적혀있는 거 보니까 뭐 인쇄 관련 거리인 것 같아요. 곳곳에 조상님들이 벽화를 남긴 것도 볼 수 있고 몇몇 가게는 오래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골목골목에도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다들 프린트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을지로에 오래된 인쇄골목이 있는 이유는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진 거래요. 지금이야 이렇게 인쇄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자소라고 했는데 그런 활자를 주조하는 곳이나 인쇄를 주로 하는 방문국 같은 게 여기 을지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들 어쩌면은 조상부터 가업을 이어온 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방산시장이라고 원자재 시장이 가깝기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떼오는 게 여기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로 모여드는 거래요. 뭐 완전히 문을 닫은 건 당연히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지금 오후 7시가 돼서 퇴근을 할 시간이 돼가지고 문을 닫고 퇴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불 켜져 있는 데는 아직 일이 남아서 퇴근을 못 하신 것 같고, 간판만 봐도 뭐 새 간판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헌 간판도 되게 많고. 야, 임대료가 비싼 편이네요. 200에서 비싸면은 500만원까지도 해요. 1층 50평 넓긴 한데 5천에 500만원? 아니면 저렴한 거 한 15평 정도면은 2천에 200? 여기도 생각보다 꽤 비싸구나. 저기도 서울특별시 지정 시범상가라고 적혀있네요. 아까 여의도의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였듯이 여기 세운상가도 모범을 보이려고 어떻게 각 잡고 만들었었나봐요. 지금은 되게 오래된 상가인데 조명이랑 악기가 많고, 뭐 문을 안 열었는데 간판만 봐도 되게 오래됐을 것 같죠? 근데 맞은편에 또 비싸 보이는 호텔도 있고 그러네요. 뭔가를 더 구경하고 싶어도 이제는 거의 다 퇴근을 하셔가지고 구경할 게 없습니다. 근처에 아무데나 숙소 잡아서 들어가야겠어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잔 숙소예요. 지금이 아침 7시 45분인데 원래 이때쯤이면 자고 있어야 되거든요. 체크아웃이 12시여가지고 뭐 11시까지 자도 되는데 아침에 무슨 설렁탕을 먹으러 가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8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어떤 음식점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입니다. 개업을 한 지 이제 120년째 되는 음식점이고, 어제 갔던 충정 아파트가 90년도 안 됐는데 거기가 엄청 낡았었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무려 30년은 더 된 오래된 음식점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문 설렁탕이라는 곳이 서울시 음식점 허가 1호를 받은 곳이래요. 근데 되게 맛있나봐요. 미쉐린 빕구르망? 거기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 흥미로운 건 종로의 주먹인 김도환 의원이 10대 때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했었대요. 신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이문 설렁탕. 오픈보다도 제가 빨리 온 것 같은데. 블루리본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옛날 신문들도 붙어 있습니다. 손기정, 김두한, 박헌영 씨도 한때 단골이라고 적혀 있네요. MSG를 안 썼대요. 16시간 동안 고아서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거 예민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김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고, 엄청 커요. 개개인마다 김치통이랑 깍두기 통을 주는데 엄청 큽니다. 깍두기 모르겠고 김치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김치 괜찮아요. 좀 쓰달까? 국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면이랑 밥이랑 같이 주네요. 사장님, 공깃밥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오픈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후기에서 봤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고기 특유의 향이 잘 없어지지 않았고, 맛 자체로는 막 엄청 특별하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구워주신 사골이랑 여기서 파는 거랑 크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근데 깍두기가 맛있어요. 제가 깍두기보다 김치를 좋아하는데 깍두기가 맛있어서 계속 깍두기 먹고 있어요. 여기는 1894년에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입니다. 원래는 남자애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나봐요. 근데 192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여자 반이 생겼대요. 하긴 그때면은 조선시대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가 한참 덩치가 컸을 때는 학생 수가 5,200명이었대요. 1960년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900명 정도? 한 반에 30명씩이라고만 쳐도 한 30반 정도가 이상이네요.
5200명은 뭐 학교가 아니라 거의 군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옛날이라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꽤나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라서 그런지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을 배출한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담장 옆으로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다들 애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전교생이 140명밖에 안 된대요. 한 학년에 이제 고작 20명밖에 안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한 반에 30명씩 있었는데 1960년대 사람들은 이렇게 애가 없을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장 오래된 것들을 찾다가 가장 오래된 기업은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어디일 것 같나요? 일단 삼성은 아닙니다. 삼성도 오래되긴 했어요. 제가 어제 갔던 충정 아파트가 1937년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의 시작은 1938년이라고 합니다. 충정 아파트보다 딱 한 살 동생인 거죠. 그러면 충정 아파트 진짜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업이 두산입니다. 두산은 박승직 상점이라는 이름으로 1896년에 시작을 했대요. 옷을 주로 팔던 가게였는데 화장품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아들이 두산이라는 이름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거대 기업인 두산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오래된 회사 2등은 가스 활명수를 파는 동아약품, 3등은 신한은행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저는 남아있는 감옥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서대문 형무소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일본이 조선을 야금야금 뺏어가던 시기에 지어진 건데 1908년 경술국치 직전에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개소를 한 곳이래요. 비가 오는데도 구경 온 사람이 많네. 근데 일반 범죄자들을 집어넣기 위해 일본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의 말을 안 듣는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들을 위주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김좌진 장군 같은 분들이 이런 감옥에 투옥이 됐대요. 이런 식으로 지문도 채취하고 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기록을 했나봐요. 생각보다 자세하게 했는데? 근데 옛날에 지문을 채취해서 어디 쓸 데가 있었나요? 신상조사표도 있고 건강검진표도 있네. 이 위치도 일본이 일부러 고른 장소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서울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는데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특정 대문을 거쳐야 했어요. 여기 서대문 앞에 길목이 유난히 사람이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악질이죠. 그리고 경복궁의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라 왕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해석도 있습니다. 처음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이었을 때는 나무로 만든 건물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붉은 벽돌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옛날에 죄수들이 지냈던 그런 감옥입니다. 저기 죄수 모형도 있고 뭐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서 한 명만 잤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잤겠죠? 막 10명, 20명씩? 비가 오니까 더 스산한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일제시대 때만 감옥으로 썼던 게 아니라 1987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까지 감옥으로 썼었거든요. 서울 구치소로. 그래서 그 당시 군사정권 때 노동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은 분들도 여기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발자국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노동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네요. 인천까지 왔습니다.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돼버렸네. 오늘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설렁탕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뭔가 좀 오래돼 보이는 경양식 돈가스를 저녁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되게 옛스럽습니다. 여기서 대표 메뉴인 12,000원짜리 옛날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근데 좀 독특하게 음료수랑 스프, 샐러드가 다 무한 리필이에요. 돈을 더 안 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콜라 뽕 뽑고 가겠습니다. 스프 나쁘지 않은데? 옥수수 스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초록색이죠, 그죠? 되게 옛날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 사진도 많고 옛날에 텔레비 나온 것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어요. 김남길, 김성균, 권상우. 일단 쓸데없는 반찬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엄청 큽니다. 사람 손바닥보다 더 큰데 12,000원이면 회사 아닌가요? 밥도 주고. 제가 한번 조사 보겠습니다. 좀 얇다. 생각보다 엄청 얇아요. 너무 맛있어. 이게 맛있는데요? 소스가 맛있어요. 파인애플 들어갔나? 저는 경양식 돈가스보다는
일본식? 뭐라 그러죠? 두꺼운 돈가스? 그런 것들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일단 되게 바삭하고, 난 오히려 이게 얇아서 괜찮은 것 같아. 좀 두꺼웠으면은 덜 맛있었을 것 같은데 적당한 얇기였어요 이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는 맛있다는 거죠.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1981년에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내부 인테리어를 안 바꿨나봐요. 그래서 1980년대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 그 응답하라 1988을 여기서 촬영하기도 했었대요. 왜냐면은 1980년대가 뭐 세트장을 만들지 않고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사실 81년부터 했으면은 한 43년 된 건데, 그것도 엄청 오래된 건데 앞에 하도 오래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엄청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요즘에도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중에 배 터지는 생돈가스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좋았던 이유가 이 돈가스랑 쫄면이랑 같이 좋아서 좋았는데, 옛날에 초등학생 때 엄마가 한 번씩 시켜주셨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달 앱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먹으니까 쫄면 먹고 싶다. 아, 그리고 그 쫄면이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래요. 우연히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짜장면도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제일 오랜된 짜장면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거 이름이 공화춘이더라고요. 그 공화춘이라는 이름으로 라면도 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1901년? 1904년? 그때 개업을 했는데 1980년대 문을 닫았대요. 지금 또 뭐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쓰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긴 한데 그 전통을 쭉 이어오는 중국집이 아니라서 거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돈가스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잘 온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 밑반찬은 뭐지? 당근 같은데? 당근인데 당근을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근데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이 초록색깔은 뭐지? 오이인가? 좀 달고 뭔가 좀 고소해요. 고소하고 이렇게 뭐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어울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발상이 독특한 것 같아요. 이거를 사이드 메뉴로 놨다는 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입니다. 1895년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번에 가는 우리나라 장소들 중에서 제일 오래됐죠. 그때는 연극이랑 창극 등의 무대 공연을 하는 곳이었대요. 어떤 한 조선의 사업가인 정치국이라는 분이 지은 극장이고, 1930년에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나는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이럴 때는 영화가 엄청 부자들만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자들의 향유물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대요. 한 1930년대에도 지금 가는 애관극장에 연간 관광객 수가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수백 명씩 본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잘 하다가 한국전쟁 때 건물이 무너지고 1960년에 재건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관이 사업이잖아요. 뭐 세금이나 어떤 누군가의 봉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서 이 오래된 옛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 악화에 시달리다가 지금은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치도 좀 가기 힘든 곳에 있네. 이 언덕을 넘어야 갈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주차장 좀 돌아서 들어가야 되나봐요. 입구는. 멀티플렉스 상영관. 역사가 있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극장. 오래된 신문들도 보이고. 이 8시 20분 영화거든요. 이제 9분 있으면 시작하는 건데 자리가 2자리밖에 안 팔렸어요. 이 영화는 한 표도 안 팔리고 이 영화는 한 표 팔렸네요. 이거 볼까?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 편이네요. 9,000원? 이 영화를 보려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표 검사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도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네요. 공간도 부족합니다. 되게 좁아요. 옆자리랑 거리도 되게 가깝고, 좀 키 큰 사람들은 영화 보는 데는 이렇게 앞자리 건들 것 같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영화 러닝타임이 2시간짜리인데 1시간만 보고 나왔습니다. 재미없어서 중간에 나온 건 아니고 집에 갈 시간이에요. 제가 이걸 놓치면은 인천에서 자야 돼가지고 막차 타려고 나왔습니다. 충정 아파트도 그렇고 애관극장도 그렇고 사라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한 번 다녀왔다고 조금 정이 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들 새로운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